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오늘 세미나 11 333페이지 2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레프레젠탄츠라는 말이 모든 인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는 현실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레프레젠탄츠라는 말은 의사소통에 작동하는 어떤 의사소통 기능이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란 레프레젠탄츠는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자란 예컨대 흔히 프랑스 대표라고 말할 때와 같은 것이지요. 외교관들은 협상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들은 상대에게 순수한 대표자로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특히 그들 자신의 의미 효과를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외교관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순수한 대표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사 주관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상대 국가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외교관들은 대화를 나눌 때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개인 너머에서 프랑스, 영국을 의미하는 무언가를 대표한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대사죠. 그러한 대화 속에는 각자는 상대가 신입형으로서의 순수한 기능 속에서 전달하는 것만을 접수해야 합니다. 양국의 대사들은 상대방 국가의 대사의 말을 신입형으로서의 순수한 기능으로 접수해야죠. 상대가 눈앞에 있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 게임에서는 상호간의 심리란 그저 불순물에 불과합니다. 대설낙강 정신분석에서는 감정이나 정서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죠. 기표가 중요한 것이고 담론이 중요한 것이죠. 레프레젠탄츠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입형은 그 자체로 접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미 효과의 반대극에 있는 것이죠. 의미 효과 그것은 포아슈텔링 표상 속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표상이 있고 한편에는 기표가 있는 것입니다. 기표는 표상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리고 표상이라는 것은 낱낱이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첫인상, 이미지, 표정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표상이에요. 표상.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계에 속하면서도 다분히 상상계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표상이라는 건. 이 주관적 이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포아슈텔링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상의 대상들이 어떤 주체라는 괄호 안에 담기게 되고 그 속에서 A-A-A2-라는 일련의 연쇄가 전개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식론이 의존하고 있는 주체성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물론 모든 표상에는 하나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체는 절대로 순수한 주체가 아니지요. 만일 각각의 주체가 자기만의 웰탄샤움, 세계관 혹은 어떤 타고난 웰탄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진리의 길은 심리학이나 그 이후에 출현한 사회심리학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웰탄샤움의 조사, 통계, 합산 등을 통해 열릴 겁니다. 만일 주체들의 세계 속에서 각 주체들이 이러저러한 세계관들을 대표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내가 인식할 때 A라고 인식했어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은 B라고 인식했어요. C라는 사람은 C라고 인식했어요. 이렇게 되면 같은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서 표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표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대상을 갖다가 레프레젠탄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표상들의 대표자.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판단할 때 또는 어떤 하나의 상황을 놓고 판단할 때 그게 국가적인 상황이 됐든 사회적인 현상이 됐든 개인의 어떤 이 범죄가 됐든 어떤 한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놓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보는
그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A라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 효과가 다르고 B라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 효과가 다르고 C라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 효과가 달라요. 이것이 표상이에요. 표상, 의미 효과. 이게 표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표상의 대표자는 바로 이 정황이라는 거예요. 정황. 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A라는 사람은 A라고 보고 B라는 사람은 B로 보고 C라는 사람은 C로 보고 왜? 그건 임프레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상이라는 게 그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주체적인 주관적인 여러 가지 표상들의 대표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기표로서의 한 사람이에요.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웰탄샤옹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 나는 세상살이를 이렇게 본다. 나는 세상살이를 저렇게 본다. A, B, C가 각각 다 세계관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진실을 도출해낼 때, 진리를 도출해낼 때 우리는 A, B, C라는 세 사람의 세계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 통계, 합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해겔의 정반합에 해당되는 변증법이죠. A와 B와 C의 공통점을 뽑아내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공통 분모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읽었던 문단의 요점이에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주관적인 인상이나 이미지, 이것이 의미 효과, 이것이 바로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상은 각각의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표상들의 대표자가 바로 기표다, 레프레젠탄츠다 이거죠. 자, 336페이지 넷째 줄.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철학적 관념론이 근본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어딘가에서 주체의 아파니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체도 존재할 수 없죠. 주체의 변증법이 확립되는 것은 바로 이 소액, 이 근본적 분열 속에서입니다. 그 어떤 사회 심리학이나 심리학적인 지식에서는 A, B, C, D를 조사, 통계, 합산해서 어떤 합을 도출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철학적 관념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통합적인 인식이죠. 그런데 이 락강의 주체 변증법은 이런 통합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적인 인식이. 바로 개인의 분열 속에서, 개인의 소외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증법이라는 것이죠. 여러 이 A, B, C, D 여러 타자들 간의 변증법이 아니라 주체 자신의 소외로부터 출발하는 변증법이에요. 소외로부터 출발하는 변증법. 주체 자신의 근본적 분열로부터 출발하는 변증법이지 어떤 이 공통 분모를 뽑아내는 변증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해겔의 변증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지난 시간에 제기된 바 있는데요. 제가 주체는 벨이라는 급소점, 평형점으로 인해 무의식의 장소인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아파니시스를 통해서만 의미의 차원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요? 해겔의 변증법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정반합, 이건 해겔의 변증법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락강의 주체 소외로부터 일어나는 주체 변증법은 그러한 해겔의 변증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해겔의 변증법 중에서 명제 반명제 종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떨까요? 그것은 어떤 명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에서 억압된 부분, 미끄러지는 부분이 반명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는 명제를 버리고 반명제 위에 자신의 위치를 상정할 때 비로소 종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반정이에요. 정반 종합으로서의 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겔의
변증법의 핵심인데, 이렇게 볼 때 락강의 주체의 변증법이 여기에 맞아 떨어질까요, 과연?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겔의 명제, 이것은 하나의 반명제에 대한 하나의 명제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락강에게서의 이 소외를 배제시키는 어떤 의미 있잖아요. 소외를 배제시키는 어떤 명제로서의 의미는 이건 상상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주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죠. 예. 주체와 상관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의미 때문에, 이 상상계적인 의미 때문에 소외된 주체의 소외, 이 불분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변증법은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 의식적인 의미 효과로부터 주체의 변증법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상계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체의 소외라는 이 상징계로부터 변증법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의 명제 반명제 종합과도 구조가 다른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는 어떤 매개의 여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원하신다면 저는 절대지를 목표로 삼아 시작된 실제 경험을 통해서는 연속적 종합에 대한 해겔의 전망을 어떤 식으로든 예시해 줄 수 있을 만한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락강의 주체의 변증법은 어떤 절대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체의 욕망의 궁극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 A라는 주체의 환상의 대상 A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해겔의 절대지에 도달한다는 거, 그런 건 락강에게서는 없어요. 즉 우리는 해겔이 막연하게 종합이라는 단계와 결부시켰고 혹자가 삶의 일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익살스럽게 보여준 바 있는 그 순간, 주체의 중심이 있는 모든 균열이 아물게 될 그 약속의 순간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변증법은 끝없는 것이죠.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체의 욕망이 해결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해결적 미혹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데카르트의 행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필연성 속에 소의 배를 도입한 시발점, 그 벨의 존재를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해준 시발점을 그러한 데카르트의 행보에서 찾아낸 바 있습니다. 해겔의 행보가 아니라 데카르트의 행보에서 벨의 존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락강이. 소의 벨의 이 변증법의 시발점, 출발점을 데카르트의 행보에서 찾아냈다는 것이죠. 해겔의 행보에서 찾아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벨이 주체의 변증법을 구성하는 요소로 처음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데카르트의 행보 속에서였으며 그 이후로 그 벨은 빼놓을 수 없는 주체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주체의 소외라는 벨, 소외의 자리, 분열의 자리가 주체의 변증법을 출발하는 그 근본적 토대다. 데카르트의 행보에 대한 참조는 향후 제가 전이 경험의 특성을 규정할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의 몇 가지 특징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36페이지 3번 들어갑니다. 에피스테메, 이건 과학이나 지식이란 뜻이죠. 에피스테메에 대한 고대의 탐구와 데카르트의 행보를 구분하는 것, 즉 전자의 용어 중 하나였던, 그러니까 전자는 고대의 탐구죠. 고대의 탐구의 하나였던 회의주의와 또 데카르트의 행보에서 보여지는 회의적 행보,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외와 분리라는 이중 기능의 근거에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의주의와 회의적 행보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의주의라는 것은 모든 걸 회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일단 회의하고 보는 것이죠. 의심하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회의적 행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이 이번 3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데카르트가 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실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긋도록 합시다. 이는 나의 행동에 대해 명석하게 보기 위해서이며 이 삶을 확실성을 갖고 걸어가기 위해서이다. 이게 이제 그 데카르트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이러한 행보는 변증론자의 것도 아니고 교수의 것도 아니며 기사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데카르트의 전기가 무엇보다 속세에서의 방황과 만남들에 의해 데카르트의 삶이 속세에서의 방황과 만남들에 의해 그리고 결국 그의 감춰진 계획인 라바투스 프로데어, 이거는 가면을 쓴 채 전진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명제에 의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강조한 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 자신의 삶 자체가 그 가면, 즉 회의에 의해서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행동이 지금 확실한가? 나의 이 말이 지금 확실한가?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행동이 확실성을 보증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인가? 그런 걸 항상 의심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저도 전기적 사실에 대한 관심은 작품의 의미에 비하면 부차적이라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지적하는 것은 그의 전기, 그의 행보가 그가 발견한 진리를 향한 길, 즉 그 방법론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의 행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이 바로 데카르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라는 건 뭐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거기서 확실성으로 가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제시한 것은, 근데 데카르트는 확실성으로 갔나요? 못 갔나요? 갔어요. 데카르트는 갔어요. 갔는데 왜 자꾸 또 이 데카르트의 그 확실성의 변증법이 운행될까요? 확실성을 보증하는 신은 불변이고, 신은 지식에 있어서 자신의 그 지식을 보증할 만한 확실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보증을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 데카르트 자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확실성을 다시금 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제시한 것은 예를 들어 경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적응시켜 나가는 그런 확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제시한 것은 그만의 고유한 방법입니다. 그가 명석하게 보기 위해 무엇에 대해 명석하게 보기 위함이냐 하면은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명석하게 보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이러한 방향으로 향했던 이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고자 했던 이상 그의 이 확실성을 향한 그의 행보는 그만의 독특한 고유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해는 특수한 그에게 고유한 것이지요. 심지어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나의 길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 있더라도 이는 그들의 소관이며 그들은 나의 경험에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데카르트가 과학을 향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소개하는 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성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내 행동에서 배울 건 배우게 된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게 된다. 내가 가진 확실성이 모든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긴 싫다 이거죠. 이는 지식에 대한 추구가 전적으로 부재하다는 뜻일까요?
데카르트의 영향권 안에서는 지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남아돌 만큼 충분하지요. 지식은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며 이는 그의 텍스트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라프레슈 신학교를 나왔으며 예수회의 제자였지요. 데카르트에게는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식의 과잉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 그가 예수의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전혀 근거 없는 말일까요? 일종의 인문주의적 지혜를 통해 전수되었던 것의 중심에는 페린데 카다베르와 같은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죽은 듯이 복종하라. 흔히들 생각하듯이 성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이그나티우스의 규율에서 요구된다고 여겨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듯이 복종하라는 것은 그 로열라의 이그나티우스가 그 자기의 그 규율에서 일반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죽음은 어떤 식의 죽음이냐? 이러한 죽음은 제게는 별로 와닿지 않은 이야기인데, 즉 외부인인 제가 보기에 예수의 수도사들은 오히려 언제나 그런 규율 속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동감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어떤 다채로움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이는 죽음을 환기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죽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죽음은 오히려 모든 인문주의적 사유의 최고봉을 차지하는 인간주의라는 개념 자체의 이면에 숨겨져 있죠. 사람들이 인간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부흥시키려 하는 인간주의라는 용어 속에도 우리가 벽장 속의 시체라 부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벽장 속의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벽장 속의 시체를 마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예배를 마주하는 것이고 주체의 분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죽은 듯이 복종하라. 인문주의적 지혜를 통해 전수되었던 것의 그 중심에는 죽은 듯이 복종하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거, 그것은 이그나티우스의 규율에서 요구된다고 여겨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누릴 것 못 누리고 볼 것 못 보고 먹을 것 못 먹고 갈 곳 못 가고 일정한 장소에 매여서 노동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그런 그 수도사들의 그 생활은 사실 그 보통 인간이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의 그런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죽음이냐? 바로 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벽장 속의 시체를 봐라 이거죠. 그게 진정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페린데 카다바르에서 말하는 죽은 듯이 복종하라는 건 바로 그 벽장 속의 시체를 마주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 용어로 말하면 보에스파, 그것이 있는 곳에 조리페르데, 내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의 목표는 불확실한 지식들을 논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지식들 그리고 그 지식들과 더불어 사회생활의 모든 규범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될 겁니다. 데카르트가 그 회의했다고 해서 그 모든 기존의 규범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게다가 주체가 출현하기 시작한 역사적 시기인 17세기 초입에는 누구나 그랬듯이 그 역시 사방에서 넘쳐나는 자유사상가들과 친분을 쌓고 지냈습니다. 이 자유사상가들은 소외배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은 현실적으로 피론학파, 회의주의자들이었고 실제로 파스칼은 그들을 회의주의자라 불렀지요. 충분히 여유를 갖고 그 명칭의 의미와 특징을 부각시켰던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회의주의란 지식의 길에서 빠져들게 되는 모든 견해들, 모든 길목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의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락강은 데카르트의 그 회의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진정한 데카르트의 진정한 그 회의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주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텅 빔을 견지하는 것이죠.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주체의 텅 빔을 견지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회의주의를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모든 것을 그냥 하나하나 다 회의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내가 확실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나는 이게 진짜 확실한지 나는 알 수 없다. 네. 의심한다는 차원과는 다른 것이죠. 이 확실성이라고 내가 확보했던 이 확실성에 대해서도 나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주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러한 입장을 역사적으로 구현했던 인물들의 폭넓음, 다양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뤄볼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몽테뉴는 사실 회의주의가 아니라 주체의 아파니시스라는 생생한 국면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풍요로운 저작을 남겼으며 역사적 전환점이라 규정될 시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넘어 영원한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회의주의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것이죠. 회의주의는 하나의 윤리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의주의는 하나의 윤리학이다. 회의주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한 양식이지요. 그것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고 영웅적인 태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성으로 가는 길에 대한 탐구가 데카르트가 발견한 새 길로 인해 소외의 벨이라는 지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성으로 가는 길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외의 벨에는 단 하나의 출구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출구밖에 없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체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웅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까다롭고 영웅적인 길이다. 상상할 수 없을 길이다. 왜냐하면 소의 벨, 주체의 분열의 자리, 텅 빔의 자리,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고 영웅적인 길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주체의 윤리예요. 주체의 윤리는 바로 이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려갈 때 주체는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게 진정한 주체예요. 락강이 얘기하는 자아가 그런 진정한 주체의 건축이 아니라 자신의 텅 빔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축, 그것이 자신의 집이에요. 자신의 집. 이 확실성에 대한 욕망이 데카르트에게선 의심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아주 독특한 분리를 수행하기에 이르렀죠. 확실성이라는 분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확실성으로 가는 길이 의심을 통해서 가긴 했지만 그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체가 소외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알 수 없음에 대한 그 소외. 알 수 없음이라는 소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가 의심했다는 것은 의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엇을 의심했다는 게 아니라 알 수 없음의 자리, 즉 주체의 소외의 자리 속에서부터 확실성으로 가는 그러한 그 행보를 취했다는 게 락강의 해석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함, 그 소외의 자리에서 주체의 확실성, 주체의 행보의 확실성, 행위의 확실성,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의 확실성에 이르는 길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분리예요.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데카르트의 확실성은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분리고, 데카르트의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써의 의심은 락강의 용어로는 소외의 벨 또는 텅 빔의 자리, 분열의 자리죠. 이에 대해서는 그저 몇 가지 사항만 다뤄볼 생각인데, 이는 아무리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무의식을 탐구하는 우리의 방식 속에 여전히 살아 현존하면서 지침이 될 만한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포착하는데 지표가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3번 339페이지 3번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340페이지 4번과 질의응답까지 한번 맞춰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